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오피스텔 진짜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오피스텔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소한 이거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지 폭망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폭망하지 않는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원래는 이전에는 제가 3시간 정도 이 오피스텔 강의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오피스텔 투자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종목과 다르게 오피스텔의 특징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강의로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핵심만 몇 개 짚어가지고 좀 최소한 이거는 알고 여러분들이 폭망하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PPT 내용을 보시면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투자자한테 이 오피스텔은 어떤 그 투자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피스텔 투자는 초보자에겐 접근하기는 좋지만 수익을 보기는 좀 어려운 종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오피스텔 투자로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고, 지금 오피스텔이 또 각광을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투자를 시작으로 이제 초보 투자자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아마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를 잘못하면 폭망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는 지금이라고 봤을 때 성공 시기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피스텔 투자를 성공하는 그 성공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성공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라는 건,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때가 오피스텔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오피스텔의 수익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는 시기는 아파트가 공급 물량이 적어서, 그리고 가격이 너무 높아서 상대적으로 그 오피스텔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 시기에, 그리고 그 프리미엄도 아파트 프리미엄과 다르게 그 오피스텔 수요층만으로도 이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그 사이에서도 이제 거래가 되는 그 시즌에만 오피스텔이 수익이 조금 약간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언제 투자해도 오피스텔 투자를 했고 뭐 프리미엄을 받았고 뭐 성공을 항상 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완전 고수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다 알고 정말 치고 빠지고 이런 걸 잘 알고 그런 조건들을 잘 맞추시는 분들은 다 뭐 언제든지 투자를 하셔도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정말 초보자분들이 오피스텔로 수익을 보려고 할 때는 지금 시점처럼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고 공급 물량도 적고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전하는 이 시점이 가장 사실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으면서 수익을 내기도 가장 좋은 시점이긴 해요. 근데 그런 시점이 길지 않고 짧아요. 그렇게 짧기 때문에 그 시기에 치고 빠질 수 있으신 분들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오피스텔을 털고 나오셔야지 그나마 손해를 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도 프리미엄 거래 있잖아요. 분양권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사고팔고 하는 시세차익형의 투자가 있고,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월세로 놔서 월세를 받는 현금으로 해서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시기는 프리미엄을 높게 받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시장에서 오피스텔이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수익 투자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는 분위기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성공 시기는 지금처럼 아파트 공급 물량이 떨어지지만 아파트 공급 물량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좀 발빠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시기가 성공 시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으로서 오피스텔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요새 많으신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방향성을 정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시세차익형, 프리미엄을 사고팔고 하면서 돈을 버는, 자산을 상승시키는 기가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현금흐름으로 이제 월세를 놓으면서 월세를 매달 받는 걸로 해서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과연 시세차익형으로 치고 빠지고가 잘 되는 성향이다,
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형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수익형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수익형으로 갈 때는 이제 가성비나 수익률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신축 분양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을 때 지금처럼 대출 규제도 있고 전세가나 월세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조금 수익형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연식이에요. 연식. 내가 신축을 분양받아서 수익형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게 감가생각이 가장 빠른 주택 유형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주로 사용하는 수요층들은 하나의 오피스텔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는 그 사는 횟수 자체가 시기가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바뀌면 거기 안에 있는 물품들이나 대부분 오피스텔이 풀옵션이잖아요. 그런 물품들이 감가상각이 빠르고 고장이 잘 나고 노후도가 정말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형 오피스텔로 내가 투자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축으로 들어가서 감가상각을 빠르게 대부분 분양을 할 때가 가장 비싸요. 미래 가치까지 갖다 넣어서 프리미엄을 넣어서 내가 사는 거라서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 수익형으로 봤을 땐 가성비나 수익 그 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형으로 오피스텔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신축을 가거나 아니면 신축 중에서도 가성비 나오는 애들을 가야겠죠. 그러면서 수익형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은 신축의 감가상각이 빠르게 떨어져서 내가 나중에 월세를 받은 게 나중에 프리미엄 값으로 다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물건을 패스하고 그런 물건을 수익형을 찾는다 싶으면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오피스텔을 사서 싼 값에 사서 정말 월세나 전세를 풀로 받아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바로 수익형 오피스텔 투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시세 차익형 오피스텔로 투자를 할 것인지 수익형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투자하다가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이건 절대 안 되고요. 아니면 내가 월세나 전세 놓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방향성을 세워놓고 오피스텔 투자에 접근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형이나 시세차익형으로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오피스텔 이제 분양을 받으러 가잖아요. 시행사 그 모델하우스에 가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시행사 오피스텔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정말 1부터 10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호재가 뭐가 있고 이래서 좋고 수익률이 얼마 나오고 넌 소액이 어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서 물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사업자를 내서 세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정말 초보자들이 들으면 솔깃한 내용들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되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시행사분들의 말을 듣고 막 귀가 솔깃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만약에 내가 시행사 거기 모델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내가 귀가 솔깃했다 정말 마음이 동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부동산 쪽에 지식이 많이 없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장점을 막 들었지 그분이 단점을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여기를 투자를 했을 때 단점이 뭘까? 리스크가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단점과 리스크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단점과 리스크를 쫙 뽑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오피스텔 투자를 결정하고 이제 투자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초보와 고수의 투자자의 차이는 오피스텔에서 내가 여기서 단점과 위험 요소를 쫙 뽑고 거기를 어떻게 컨트롤할지가 답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매수해서 언제 팔고 팔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 해결책이 다 쫙 나오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보시는 거고 고수의 영역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많이 진입하지만 사실 고수들만 수익을 보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운이 좋아서 프리미엄 투자해서 정말 시행사에서 그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하시는 분들 얘기처럼 정말 돈 넣고 돈 먹기다. 내가 1,000만 원 넣으면 프리미엄 1,000만 원 해서 계약금만 넣고 프리미엄 바로 받으면 내가 곱하기 몇 채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돈을 굴릴 수가 있어. 정말 머니게임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것과 그 사람이 설명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고 정말 시장을 잘 만났을 때의 얘기지 아무리 좋은 지역과 아무리 좋은 시기를 만나도 본인이 그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하면 수익을 못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가 제일
투자하기 좋은 종별은 아파트, 소액 투자로 하는 아파트가 가장 첫 번째고요. 오피스텔은 그런 부분에서 물건의 현황이라던가 컨트롤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경험치로 봤을 때는 아파트 투자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시세 차익형 투자를, 오피스텔 투자를 할지 수익형 오피스텔 투자를 할지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지 기존 오피스텔을 매입할지가 정해져요.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피스텔 투자 시 이제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고려해야 될 거는 분양 면적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계약 면적이라고 해서 공용 부분이라던가 공급 전체적인 기타 면적까지 다 넣어서 우리 면적은 이렇게 넓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면적 자체가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기타 면적, 그리고 계약 면적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면적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쪽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 내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이고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성비 좋게 나오는 오피스텔은 이제 작은 거지만 지금 시세 차익을 보기 좋은 오피스텔은 투룸 이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룸은 또 최근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1.5룸이나 원룸이 가격이 좀 덜 올랐어요 라고 해서 오히려 그쪽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월세 흐름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가성비 좋게 나오는 물건이지, 시세 차익으로 뭐 뷰가 잘 나오고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이런 거에서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내가 수익형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신축을 분양받아가지고 미래 가치가 반영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거는 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기존 오피스텔을 매입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분양가에서 가격이 많이 다운된 한 5년 전후, 그러니까 한 3년이 지나서 5년 전후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중에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그리고 프리미엄이 다 빠진 감가상각이 된 그런 오피스텔을 싼 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정말 가성비 좋게 월세나 전세를 잘 놔서 이제 월세 흐름을 받으시는 게 수익형 오피스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기존에 오피스텔과 경쟁할 수 있는 이제 빌라라던가 그 외에 생수기라던가 주변의 소형 아파트들의 그 물량의 여부를 보시고 나서 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입지적으로 괜찮은지,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그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올 빈 땅이라던가 새로 올라온 예정된 입주 물량이 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시는 수요층 분들은 일명 철새족이라고 해가지고 한 오피스텔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원룸이나 1.5룸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요. 물론 투룸까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고 하면, 기존의 오피스텔이 정말 싼 값에 월세를 해서 사람들의 수요층을 많이 받았던 오피스텔일지라도 이 주변에 조금 입지가 약간 떨어져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에서 새로운 오피스텔이 올라오거나 이제 생긴다고 한다면, 여기 사람들은 풀옵션에다가 새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풀옵션이라서 이사를 할 때 몸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옷이라던가 이런 가볍게 이사를 할 때 힘들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이사하는 게 돌아가는 회전율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생겼다 그러면 기존에 살던 오피스텔을 버리고 새 오피스텔로 이렇게 옮겨요. 대부분 또 새로 오피스텔이 딱 들어오면, 그리고 최근에 또 오피스텔의 건립의 특성은 좀 오피스텔을 세대수를 많이 뽑고 커뮤니티를 좀 좋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이 내가 기존의 오피스텔로 해서 수익형으로 만들어 놓은 오피스텔 주변에 생긴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월세가라던가 임대 그 보증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수요층을 또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 새로 공급되는 오피스텔로 사람들을, 만약에 10,000세대나 1,0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거기로 새로운 수요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채워주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오피스텔 그 임대 가격을 비슷하게 하는 거죠. 기존 오피스텔이랑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월세 내고 더 새 거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냉큼 옮겨요. 정말 그런 을이라던가 이런 게 없고 완전 철새족이라는 말이 딱 맞게 바로바로 메뚜기 같이 막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그런 수요층의 특성도 좀 파악해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오피스텔 분양권 투자 시 여러분들이 지금 시세 차익을 두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받고 팔기가 요새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막 경쟁률이 요새 몇십 대리다 몇백 대리다 막 다들 오피스텔에 막 몰리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프리미엄이 팍팍팍 붙는 분위기라서 프리미엄 받고 팔기 너무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 프리미엄이 붙었던 게 한순간에 빠지는 것도 정말 오피스텔은 빨라요. 왜냐면 그 아파트보다 건축하는 그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 되게 적은 면적의 공간만 있어도 새로운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고 그 적은 면적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정말 한 6개월 만에서도 금방금방 건물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프리미엄이 많이 받고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난립하면서 프리미엄이 조금 서로 나눠 먹기가 되면서 프리미엄의 거품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파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 위주로 프리미엄이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오피스텔이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근데 서울은 또 빈 땅이 워낙 적기 때문에 되게 적은 세대수의 오피스텔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회전율이나 이런 매도할 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왕이면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피스텔 프리미엄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중도금이에요. 지금도 막 대출 규제가 있고 막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다들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중도금은 무이자다 하는 오피스텔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에서 여기 중도금 무이자예요. 중도금 신경 안 쓰고 해도 돼요 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는 오피스텔은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게 중도금 무이자예요의 다른 말은 우리 오피스텔이 안 팔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혜택을 줄게요 라는 말로 들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도금이 무조건 무이자인데만 해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왜 이 중도금 무이자를 줄 만큼 이런 혜택을 줄까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신경 써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얘네가 그럼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갖고 있길래 이런 혜택을 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금 무이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중도금 납입 횟수가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내가 과연 얘를 언제 매도를 할 거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중도금 납입 횟수가 점점 증가할 만큼 이제 시기가 지나는 거죠. 그럼 내가 중도금을 몇 회 납부할 때까지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들고 있다가 이걸 팔 건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정말 운이 나쁘신 분들은 프리미엄이 붙을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오피스텔도 있을 것이고 다행히 내가 사자마자 이제 완판이 되고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가고는 있지만 이 프리미엄이 언제까지 정말 얼마가 그 마지막 절정이고 꼭지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내가 형성될 때까지 들고 있고 그 이후에 언제 팔까 이거를 꼭 계획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위기가 갑자기 확 안 좋아지고 반전이 됐을 때 이 중도금 납입 횟수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잔압이 시작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물량이 대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껏 형성됐던 프리미엄이 빠지기도 하고 프리미엄 자체도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마피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마이너스 피가 뜨기 시작해서 본인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오실 수도 있고 손해를 보고 팔고 싶은데 그럼 그것도 안 되고 엑시트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정말 잘못 묶이면 정말 10년 동안 발이 묶이는 경우도 봤어요. 오피스텔 안에서. 왜냐면 1억씩 프리미엄 주고 사신 분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그 내 프리미엄 주고 산 것까지 회복을 해서 팔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버티기 해야지 하셨던 분들은 정말 10년 이상 버티기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금 납입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언제 팔아야지 발을 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나 발이 묶이지 않을지 잔압이 시작되면 프리미엄이 흔들리지 않을지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잔압이 시작되면 파는 매물이 얼마나 증가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본인의 매도 계획을 세우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프리미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할 때 또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입주 시점이에요. 입주 시점. 이 주변에 입주를 할 때쯤에 주변에 오피스텔이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나랑 경쟁할 물건들이 몇 개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오피스텔만 파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파트라고 한다면 소형 평형,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이라던가 빌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을 하셔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나랑 경쟁하는 물건들에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주 시점이 다가올수록 계약금만 들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만 들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잔금 납부 시점에는 매도 물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를 챙기시고, 오피스텔 투자 특성상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개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여러 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여유 자금 있으시면 한 개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계약금이 3천만 원만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여유자금 1억 있어요. 그러면 3개는 무조건 하세요. 3개 넣으면 곱하기 프리미엄 3배인데 이렇게 하면 수익이 훨씬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개에서 3개, 정말 많게는 5개에서 10개까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납부 시점이 다가오면 계약금만 들고 투자를 했고 여유자금이 없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마피를 내서라도 잔금 치를 여력이 없으니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많아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헐값에 마이너스에 팔 수도 있으니까 채수를 조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인이 프리미엄을 받고 팔으려고 했는데 프리미엄이 붙지도 않았고, 내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 팔으려고 했는데 매물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내 거는 팔리기도 전에 입주 시점이 다가왔다. 그래서 입주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원래 입주가 될 때쯤에 문제가 뭐냐면 오피스텔은 주변에 호재가 있거나 다른 요소 사건들을 끼고 이제 이거 때문에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해서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수요가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이 그런 호재들보다 훨씬 일찍 입주가 시작돼가지고 그 수요층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이제 프리미엄을 사고 팔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월세 흐름 받으면 되지라고 잔금까지 쭉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도 막상 잔금을 치르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한다면 예정된 호재나 수요들이 들어올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우리가 뭐 GTX 호재나 이런 교통 호재나 주변에 새로 들어오는 뭐 일자리 호재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쪽 주변으로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그런 호재 이전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일정이 늦어질 경우는 수요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거를 내가 뭘로 감수를 해야 되냐면 공실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정말 연끌까지 해가지고 잔금을 납부하고 월세나 전세를 못 맞춰서 결국에는 그 공실 기간 동안에 관리비까지 본인이 내면서 그걸 근근히 버티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입지에 있는 애라도 그런 수요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공실을 감당하면서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가져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돼서 오피스텔의 거주 수요의 특성을 알아서 내가 다른 데라서도 뽑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 호재가 아니면 수요가 절대 오지 않을 입지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잔금까지 치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 대표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요의 특성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오피스텔 수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혼부부나 투룸이나 쓰리룸에 사시는 분들도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돈을 모으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특성은 오래 거주하는 걸 원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룸이나 1.5룸 같은 경우는 철새족이다. 그리고 투룸이나 3룸 이상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원룸이나 1.5룸 같은 경우는 달 단위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투룸이나 3룸은 연 단위로 바뀌긴 하지만 연 단위로도 그렇게 길게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옮겨가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요의 특성상 오피스텔만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또 관리비가 빌라나 다른 거주 지역보다는 조금
거주주택보다는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리비라도 아끼고 싶어 하는 분들은 빌라로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를 원하셔서 경쟁할 주거주택이 많다라는 것도 조금 파악해 놓으셔서 이걸 리스크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의 특성상 건축 허가가 아파트보다 훨씬 쉽게 나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간 간격이라던가 옆 건물과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다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런 규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전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정말 옆 건물과 옆 건물에 내가 바로 마주보는 그 호수에 내가 배치를 받았다, 거기에 산다라고 하면 정말 창문을 열고 옆 건물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오전부터 저녁까지 채광이 1도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집의 사람과, 옆집이 아니에요, 옆 건물의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건물 그 사이사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건축 허가가 아파트보다는 훨씬 덜하고, 그런 조건에서 내가 원래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안 챙겨도 되는데 오피스텔에서는 이런 것까지 챙겨야 돼라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뷰가 정말 이상한 데에 뚫려 있을 수가 있고, 뷰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하루 1년 내내 365일 정말 어둠의 자식처럼 채광 없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호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체크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좁은 면적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립할 수 있는 지역은 오피스텔을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프리미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난립이 가능하거나 우후죽순 들어올 땅이 많은 지역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송도, 강서구, 하남, 최근에 막 신도시급으로 막, 송도는 좀 오래됐죠. 한꺼번에 이제 신도시급으로 형성이 돼서 그 주변에, 역주변에 그런 입지 좋은데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입지가 정말 좋아요. 역 내리고 바로 5분 거리, 5분도 안 걸리는 거리 안에서 충분히 이제 출퇴근하기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생겨서 나중에 팔려고 할 때 팔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텔 팔고 싶은데 못 팔아서 마피로 파신다는 분 중에 정말 입지 안 좋다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는 정말 입지 좋으면 괜찮다, 가격을 조금만 낮추면 뭐 괜찮고 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피스텔은 역세권 당연하고요. 역세권 오피스텔이라도 안 팔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와 다르게 오피스텔은 입지만 보고 투자를 하면 폭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피스텔은 건축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형성된 거를 시세 차익을 보고 팔려고 할 때 주변에 이제 빈 땅이 많은 경우는 내가 그 전에 그 땅들이 활용되기 전에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세금 걱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우선 계약금만 거시고요, 환급 받으세요. 일반 사업자 내가지고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거용으로 하면 그 환급 비용을 다시 토해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내가 나중에 환급하는 거를 까먹고 일반 사업자를 낸다라는 건 주택으로서 거주하는 사람을 들인다는 게 아니라 사무실용으로 쓴다고 해서 내가 주택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거든요. 근데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내가 이걸 주택으로 임대를 놨다라고 하면 세금 추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구 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택지가 개발이 되고 거기 안에 오피스텔이 많이 몇천 세대가 이제 오픈을 해서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세무사에서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세팅이 끝났을 때쯤, 좀 안도를 했을 때쯤 약간 TF팀처럼 이렇게 부서가 하나 딱 해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그날 그냥 거기를 싹 돌면서 싹 잡아내고 와서, 너 일반 사업자 내놓고 지금 사무실로 안 쓰고 주택으로 쓰고 있네, 벌금 내 라는 식으로 해서 세금 추적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 오피스텔 투자 방법은 뭐냐? 리스크가 이렇게 많고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만 많았는데, 성공 오피스텔 투자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내가 수익형으로 갈 건지 프리미엄을 받고 팔 시세 차익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익형을 보면서 내가 오피스텔이 올라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5년 갖고 있었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고, 막 10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 막 수억씩 오를 때,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막 5천만 원, 1억 미만 오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프리미엄 이외의 시세 차익
수익형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 이거는 쉽지 않고 경매로 싸게 받아서 정말 바로 파는 형식으로 해서 뭐 몇천, 500, 1000 뭐 이렇게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시세 차익형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는 꼭 투자 방향성을 먼저 정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떤 지역에 어떤 특성의 오피스텔을 갈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먼저 정하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내 땅의 위치도 입지 당연히 좋아야죠. 오피스텔은 역세권 아니고는 출퇴근하기 어려운 입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기가 너무 힘들고 수요를 받기도 어려우니까 당연히 내 오피스텔의 입지도 보지만 그 주변의 입지 또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지의 탄탄함과 주변 빈 땅의 여부,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주변에 개발되는 정도를 봐가지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의 투자 방향성에 따라서 연식을 따져서 투자를 하자는 거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투자를 시세 차익형으로 할 거다 그러면 거의 분양을 받아서 신축으로 이제 잔금 치기 전후에 치고 빠지는 경우가 많고 내가 수익형으로 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에서 5년 차에 있는 감가상각이 다 되고 미래 가치가 다 빠지고 거품이 다 빠진 애들을 투자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또 빠져나오는 엑시트는 언제 나오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10년 전에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 오피스텔이 지어져서 10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었던 풀옵션 있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10년 넘어가게 되면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다 바꿔줘야 되고 오히려 관리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5년이 지나서 한 7, 8년 정도 됐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수익이 오히려 좀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치고 빠지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연식을 꼭 따져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종별 특성을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데 아파트는 수익형으로도 갔을 때 오래 가져가면 가격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뭐 건물 가격도 올라서 막 이렇게 가치가 갈 수가 있지만 오피스텔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제 수익형으로 볼 경우 시세 차익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입지가 좋은 것만으로 모든 거가 이제 아파트처럼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이런 종별 특성 그리고 수익형으로 갔을 때 내가 연식별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수익형이 대출이 옛날에는 오피스텔도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봐서 신용대출 얹어가지고 하면 가성비 좋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70% 정도까지밖에 또 안 나온다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거에 비해 70% 나오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개인 들어오시는 수요층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출까지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투자를 저도 임장을 나가서 보니까 대출은 아직까지는 조금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대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내가 계약서를 써야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성공 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거세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격 확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격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리고 전세가는 뭐 2중 가격이니 3중 가격이니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요새는 호가가 많이 붙어 있거나 실거래가 자체와 그 매도 가격, 매수 가격 뭐 이런 가격 차이가 워낙 크고 이전 가격과의 그 가격 차이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적정 가격을 제대로 찾았냐 안 찾았냐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확인을 하고 내가 리스크를 줄여서 적정 가격을 체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임장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요새 가격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 한 번 체크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데이터로 두 번째는 현장을 통해서 세 번째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세 번을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찾아서 성공 투자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시세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크로 리버파크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갖고 왔는데요. 시세 추이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부동산 지인 차트 이제 지인 시세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중간에 평균가로해서 가는 이 선은 그 평균가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세모, 파란 세모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 세모들은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로 탁탁탁 찍혀 있는 거는 나와 있는 물건, 매물의 물건을 가격에 맞춰서 찍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 추이선을 따라서 좌우로 나와 있는 게 실거래가고,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매물의 가격 차이도 어때요? 어떤 거는 40억에 나와 있고 어떤 거는 막 35억에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억대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낮은 가격 자체가 적정 가격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이거는 실제로 거래가 안 될 수 있는 가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특히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우리 집이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시거나 할 때 그 물건이 나왔다. 그럼 사장님들한테 이거 출발 가능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부동산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쓰는 약간 용어인데, 이게 실제로 거래 가능한 거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가격은 나와 있지만 사장님들이 사장님 이거 계좌 받고 싶은데 이거 거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사실은 이라면서 얘네는 산다고 계좌를 달라고 하면 물건을 들여놓고 다시 내놨다가 또 계좌를 달라고 하면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가격만 확인하고 넣었다 뺐다 물건을 하는 경우는 이제 출발 가능하지 않은 물건으로 사장님들이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격만 확인하려고 하는 매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물건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냐도 좀 달라지는데, 지금 추이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그래도 2020년, 2021년도에는 매물이 조금 많았는데 2021년도 들어서는 매물이 확연히 줄어든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매물 수가. 그래서 요새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게 매수하는 매수세가 줄었다기보다는 매물의 수도 줄고 매수세도 줄었다. 그 동시에 줄었다. 그래서 만약에 매물이 쌓이면서 매수세가 줄었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매물의 수도 줄면서 매수세도 줄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는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물 건수도 이제 전세 매물 건수가 많냐, 매매 매물 건수가 많냐를 봤을 때, 이전에는 매매 매물 건수 2020년도 초부터 2021년도 한 7월까지는 오히려 이 매매 매물 건수가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밑에가 보라색이 이제 전세 매물 건수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2021년 7월부터 22년도까지는 오히려 전세 매물 건수가 더 많고 매매 매물 건수는 줄어든 거를 확연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실 때 대부분 시세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구나,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만 판단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매물 수가 어떻고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좀 여기 안에서 다 파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고 그러면 이런 가격들이 됐어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 거래된 내역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동산 지인에서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의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2019년 10월에 거래된 거는 28억 2,75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아까 아크로 리버파크 84 전용 84 33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은 거고요. 2020년에 들어와서 10월달, 9월달에는 30억 8천, 29억 8천, 33억 8천인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들어오면 33억, 32억, 40억으로 이렇게 껑충껑충 가격이 뛰어서 거래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시세의 흐름이라던가 패턴이라던가 이런 걸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볼 때 단지를 원래 잘 모르고 계속 모니터링 했던 사람이면 최근에 가격이 얼마 찍혔어, 매물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요즘 현재 시점에서의 그 가격 추이랑 패턴만 봐도 바로 되지만, 내가 이 단지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서 이 단지의 패턴을 좀 알고 싶고 특성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넓게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치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9년도부터 3년치를 보라고 했었으니까, 최소 3년에서 5년치를 보라고 했으니까 21년, 20년도, 19년도 이렇게 역으로 3회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9년도 거를 먼저 보자고 한다면 6월과 12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20억대, 20억 후반대 거래가 84 기준으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거래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요 옆에는 층수예요. 그러니까 중간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어때요? 5월, 6월, 그리고 7월, 11월, 12월에 거래가 좀 됐었고 2019년에는 9, 10월 달에 좀 가을 이사철에 좀 거래가 됐었는데 2020년에는 오히려 방학 시즌 전후로 거래가 많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30억대 아까 봤을 때는 별로 거래가 안 돼서 몇 건 못 봤지만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보면 언제 거래가 많이 됐는지, 몇 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됐는지, 이사철에 많이 됐는지, 학군 지역이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방학 시즌에 거래가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어때요? 2019년에는 20억 후반대로 거래가 됐다라고 한다면 2020년에는 30억 초반대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21년도에는 30억 중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40억대까지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9년, 20년, 21년 모두 비슷하게 나오는 특성은 방학 시즌에 좀 거래가 더 많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제가 지금 평형대를 구분해서 봤기 때문에 이게 특성이 매매 건수가 별로 안 돼서 아크로 리버파크는 막 거래 건수가 막 많고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이 특성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5년치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걸 전체적으로 평형대를 나누지 않고 보는 거랑 3년에서 5년치 거를 보는 거를 나눠서 보면 지금 2018년, 17년까지 해서 봤을 때 17년에도 6월달, 12월달에 거래가 많이 됐고 18년에도 2월달이랑 8월달 그러니까 학기를 옮기는 시즌 전후로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거를 5년치를 보니까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평형대를 나누지 않고 전체로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는 84 기준으로만 봤더니 매도 건수가 별로 안 돼서 구분이 안 갔다. 그러면 전체 평형대를 나누지 않고 거래가 많이 되는 시즌을 보려고 하면 어때요? 1년치로 쭉 놓고 봤을 때 5월, 6월, 11월, 12월 위주로 얘네들이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에서 5년치 거를 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턴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평형대를 가리지 말고 월별로 언제 거래가 많이 되고 언제 거래가 좀 덜 되는지를 알아서 내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고 가격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세 추이선을 보면서 가격의 추이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서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가격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조금 더 그 추이를 보는데 가격을 정확하게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세요. 근데 이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 요새는 그냥 뭐 호갱노노라던가 아실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실거래가를 보셔서 이렇게 연도별로 패턴을 보기는 좀 어려운데 국토부 실거래가의 9버전으로 가면 10버전도 아니고 9버전으로 가면 요거를 이렇게 연도로 별로 뽑아가지고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쳐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맨 상단에 맨 오른쪽에 보면 국토부 실거래가라고 떠요. 그럼 거기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단지를 찾아서 해당 단지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연도별로 패턴을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확인이고 아까는 데이터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초보 때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분명히 가격을 확인하고 투자를 나서서 이제 경매에 입찰을 하거나 매수를 하러 갔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적정 가격을 잘못 찾아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경매에서 이등과의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이 현장에서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확인할 때 그냥 사장님 여기 단지에 몇 평 몇 층 정도면 로얄층이면 어느 정도 돼요? 라고만 물어보면 가격 확인이 다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 단지의 물건별 가격과 매물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가격을 다각도로 정말 입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적정 가격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호가 붙은 물건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거래된 가격과 호가 물건과의 차이도 볼 겸 해서 어쨌든 매물로 나온 물건들의 그
그걸 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건별 가격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지금 몇 개 정도 나와 있는지. 근데 사장님한테 지금 몇 개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추려주세요. 다 확인해주세요. 이러면 사장님이 당연히 답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요새 매물 몇 개나 좀 나와 있어요. 평균에는 얼마 정도 나와 있는데 매물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개수를 보통 나왔어 라고 하면 제가 보통이 여기는 잘 몰라서 숫자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10개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인데 요새는 좀 20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숫자로 치환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질문을 유도해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호가 나온 물건 중에서도 물건의 컨디션별로 로얄층이냐 로얄동이냐 인테리어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사람들이 선호하는 향이냐 아니면 뭐 소음이 있냐 없냐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A급 물건, B급 물건, C급 물건으로 나뉘잖아요. 그 조건별로 해가지고 A급, B급, C급 물건별 이제 가격 현황을 뽑으시고, 그리고 그 가격 현황에서 몇 개나 나와 있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새 특징이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의 주체자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실제 거주자가 내가 투자용이 아니고 이사를 가려고 파는 물건인지, 아니면 투자자가 자신이 이제 수익을 다 먹고 이제 나가려고 물건을 털어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시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건별 나온 수에서 실제 매도하는 사람의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투자자들 물건이 다 10개 전부다 그러면 여기 투자자들이 싹 들어왔다가 싹 빠지는 분위기인가? 그럼 내가 그거를 끝물에 올라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실제 거주자들이 이제 이사를 하려고 많이 내놓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인의 주체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요새 좀 급매물이 좀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급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급매물이 실제 거래가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항상 조사하셔야 될 건, 물론 데이터를 통해서 최신의 자료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사장님들이 너무 가격의 차이가 클 때, 막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질 때는 그 물건을 올리는 거나 등재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은 한 달 이내에 거의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딜레이 시켜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에 나오지 않은 거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현장에서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최근에 거래한 가격은 얼마고 그 컨디션은 어땠고 어떤 상황에서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최근 1개월간의 거래에 하셨는데 마지막 거래한 거는 얼마에 거래하셨고 어떤 상황이었냐, 그리고 최고가로 거래한 건 얼마고 최저가로 거래한 건 얼마였냐, 이게 세 가지를 꼭 나눠서 같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장님 최근에 1개월간에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물건도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 최고가로 얼마까지 거래가 됐냐,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이유가 뭐냐, 최고가로 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저가 얼마까지 거래가 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최저가로 거래가 됐냐, 뭐 인테리어가 정말 꽝이었다든지 아니면 증여를 하는 거를 중개사를 끼고 한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급하게 털고 나간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냥 싸게 팔고 나간 건지,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다 확인하셔서 현재 매물 현황의 특성을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실거래가는 아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거래가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이런 현장의 매물의 현황은 꼭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이 전세를 마치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꼭 임장을 통해서 내가 적정 가격에 팔고 현장 시장 분위기를 알아야지 내가 매도했을 때 매도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1억이 오르거나 한 달 만에 몇 억이 오르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어요. 파는 사람들도.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임장을 해야 되지만 파는 사람도 꼭 임장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걸르셔야 되고, 그리고 적정 매물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로얄층 로얄동 무슨 향은 무조건 얼마야 이렇게 현장에서는 딱 가격이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 노하우반에서 이 적정 매물가를 판단하는 계산 공식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의 순위를 세워가지고 가성비 좋은 애를 찾아내야지 그냥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층향이 좋은 A급 물건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이나 층향, 소음, 뷰, 수리 여부, 구조에 따른 가격 차이를 확인한 후 적정 가격에 나온 매물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동에 따라, 층에 따라, 향에 따라, 소음에 따라, 뷰에 따라, 수리 여부에 따라서 나는 가격 차이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 가격 차이에 따라서 적정 가격에 나온 매물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무조건 가격이 제일 낮고
무조건 조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적정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세 확인 방법으로는 이제 최근 1개월간 거래 내역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1개월 내 최고가와 최저가 그리고 사유를 확인하고 부동산 수요의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좀 줄었어요. 대신에 전화 문의가 늘면서 그 전화 문의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매도자 동향으로서 매물로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수자로서는 전화 문의가 자주 오는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리고 전화 문의를 통해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럼 전화 온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지 방문 여부도 확인을 하고 하루에 방문하는 투자 문의하는 방문 사람들의 문의가 줄었는지 방문하는 사람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주로 그렇게 전화 문의나 방문을 통해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수요층이 투자자가 많은지 실거주자가 많은지 또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식으로 수요의 특성을 갈라서 현재의 시장 분위기가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인지 투자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인지 아니면 임대차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현재의 시세의 특성을 좀 파악하시면 좋고 그리고 매도자도 매물이 증감을 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매물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낮추려고 하는 분위기인지를 확인하시고 매도자도 실제 거주하다가 이사 가려고 매물을 내놓는 건지 아니면 투자자가 이제 수익을 먹고 털고 나가려고 매물을 내놓은 건지 이런 식으로 이런 동향까지도 파악하셔서 그걸 가격에 입체화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정 가격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것들을 어떻게 질문을 해서 양질의 질문을 해서 이걸 정보를 받느냐가 또 관건이긴 한데 이거는 지름길이 없어요. 많이 해보시고 많이 가서 질문해보시고 내가 그게 안 되면 솔직히 이걸 다 답해줄 수 있는 부동산 사장님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한다. 그러면 끊고 나와서 다른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걸 물어봐야지 모든 사장님들이 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장님과 그렇지 않고 거래만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질문을 잘 하셔서 그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적정 가격도 찾고 성공 투자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세 파악하기 정말 힘든데 최소한 요 정도는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한참 고민이 되는 시기예요.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버티기 들어갈 수 있는 물건, 버티기 하지 않고 내가 팔고 갈아타기 해야 되는 물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지역별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별 옥석은 어떻게 가리는지 그리고 내가 선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지역 진입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모든 지역을 다 가볼 수가 없고 모든 지역의 시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를 보면서 지역을 가려내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데이터가 멀티 차트예요. 부동산 지인에서 가장 큰 장점은 전 멀티 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실이라던가 호갱노노 얘네들은 뭐 테마별 특성이라던가 단지별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참 좋은데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의 흐름을 보기 좋게 멀티 차트라는 구성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은 이제 넣고 빼고를 해야겠다. 또는 내가 언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할 때 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울산을 가지고 왔어요. 울산이 왜 좋아서 가져왔냐면 얘네들이 공급 물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의 움직임이 보기 편하고 그런 특징적인 면을 설명하기가 좋아서 제가 오늘 울산을 갖고 왔고요. 이 멀티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맨 위에 있는 여기 이 보라 색깔 요 선이 매매가를 나타내는 거고 매매 시세 추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산의 매매 가격의 평균가를 낸 것이 이렇게 추이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전세가예요. 그래서 전세가 추이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매매가는 어때요? 20년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2021년도에는 기울기가 약간 줄었는데 최근의 모습은 어떤가요? 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는 하락의 느낌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유지되고 있구나, 보합을 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인 멀티 차트의 강점인 이 부동산 시장 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장 강도는 어떤 데이터를 해놓은 거냐면, 이 시세가 현 시점에서는 이런데 추가적으로 앞뒤로 했을 때 그게 누적된 가격일 때 상승의 에너지가 많은지 하락의 에너지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 놓은 게 시장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강도가 0보다, 여기 있는 0보다 클 경우는 상승세가 좀 크다고 보고, 0보다 하락했을 경우는 하락 분위기가 조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큰 경우는 상승의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이 시장 강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 시점, 요때 있잖아요. 요때는 상승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정말 속도가 빠르고, 뭐 어제 1,000만 원 올랐던 게 뭐 다음 날에 2,000만 원 오르고 3,000만 원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의 폭이 빠르고, 그 상승의 속도가 엄청 폭도 크고 속도도 빠르다라는 느낌이고, 시장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상승의 폭과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전에는 5,000만 원씩 상승하고 했던 게 이 시장 강도가 떨어지면 4,000만 원 상승하고 3,000만 원 상승하고 2,000만 원 상승하고 1,000만 원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의 폭과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고 했을 때 시장 강도가 어떠냐라고 보면 2021년 초에 쫙 빠졌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도 그렇고 매매 시장 강도, 지금 전세 시장 강도는 주황색이고 매매 시장 강도는 여기 청록색이잖아요. 지금 보면 매매 시장 강도보다는 전세 시장 강도가 울산이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시장 강도가 반영이 돼서 가격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매매는 강보합이고 전세도 강보합 수준이지만 전세 시장 강도가 조금 더 좋다. 그러면 향후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전세가 조금 더 좋아지면 갭이 줄어들고, 그러면 내가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를 해석을 해서 내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공급 물량이 나오는데, 이제 누적 공급 물량이고 이게 그 단지별 공급 물량이 이제 포개져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누적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던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누적 공급 물량이 사라지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 중업이 조금씩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쫙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이 지역에 언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언제 매도를 해서 옥석 가리기를 할 거냐라는 걸 판단할 때는 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이런 분위기일 때 매수 시점을 찾을 때는 이렇게 시장 강도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반전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장 아파트를 먼저 얘가 움직일 건지 안 움직일 건지를 봐가지고 이때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여기 시장 강도는 반전이 됐지만 시세는 어때요? 시세 추이는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 시장 강도가 반영이 돼서 가격까지도 이제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바뀌는 이 변곡점이 되는 시점까지 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움직일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물론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이 상승으로 바뀌는 시점에 가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 시장 강도가 반전이 되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시장 강도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이 되는 시점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좋은 아파트, 대장 아파트가 먼저 움직일 확률이 높다 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의 시세 추이를 쫓아가면서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 평균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어서 얘가 앞으로도 가격이 더 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챙겨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시작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래도 지역을 선정하기가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시장 강도가 반환점이 되는 시장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그런 시장이 있다 그럼 모니터링을 시작해보고, 만약에 시장 강도가 변곡이 된 게 다 지났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기운이 짧았던 지역, 하락을 거쳐가지고 상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역일 경우, 이미 상승을 오래 했어. 그런데 이미 가격이 다 날아가서 고점일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이 저점을 찍고 상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지역과 구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을 공부하려고 하는 관심 지역을 선정을 하실 때 그렇게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옥석 가리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점을 찍고 상승의 시간이 너무 길었고, 또는 단기간일지라도 최근에 상승한 게 너무 크고 수요가 좀 줄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옥석 가리기를 할 때 그런 물건은 먼저 조금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떨어지는 물건이라던가 지역적으로 이미 상승의 기운이 너무 커서 고점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먼저 옥석 가리기를 해서 매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은 빼고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인천 이런 애들은 특징이 워낙 있어서 그 외에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의 지금 시장 강도를 가져와 봤어요. 이전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쭉 이렇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11월 달까지는 이제 시장 강도가 위쪽으로 가다가 이제 12월 달 돼서는 이제 시장 강도가 내려와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강도가 지금 광주 같은 경우 위에서 쭉 올라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에서 내려온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장 강도를 보면서 지금 상승의 에너지가 커지는 지역은 광주구나, 하락의 에너지가 좀 보일 수 있는 데는 대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대구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이런 걸 보면서 대구에 이제 관심을 갖고 내가 매수 시점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시장 강도가 100 밑에 있긴 하지만 0 밑으로 내려간 건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밑에 보면은 매매 가격 추이가 나오는데요. 지금 1등이 대전이죠. 그리고 2등이 대구고 3등이 울산이고 4위가 광주예요. 평단가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시세 추이선을 쭉 봤을 때 서로 시들이 엎치락 뒤치락 가격이 많이 해요. 대전이 이전에는 세종 때문에 힘을 못 받아서 3위를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는 지금 평단가 1위 지역으로 대전이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순위가 바뀌는 이 변곡점의 시점에서 이 지역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됐는지, 다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건지, 얘가 더 올라갈 건지의 가치를 판단하시면 되고, 보시면 울산도 중공업 시기가 안 좋고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 오히려 광주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광주가 저평가됐다라고 느낌이 올 만큼 울산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격의 평단가의 변화, 그리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떤 요소들이 반영이 되고 덜 반영이 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옥석을 가려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더 관심을 가질 지역은 어디 지역인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서로 비슷한 조건에, 그러니까 지방을 볼 때 광역시를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광역시 안에서도 그러면 그 광역시 여러 개 중에 어떤 걸 더 먼저 봐야 될까를 확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서 내가 조금 관심을 더 가질 지역은 이 지역이겠다라고 추려볼 수가 있겠죠. 매매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장 분위기를 좀 확인하고 갈 수가 있어요. 요새 임장을 다 가면 좋지만 시간도 없고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의 현장 분위기를 좀 미리 더 파악하고 가면 빠르게 또 임장을 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미리 확인해 보고 가면 좋은 게, 가격은 이렇게 추이를 가서 제가 어느 지역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서 먼저 가기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를 찾아보는 거죠. 이전에 2021년도 8월달 요때쯤에는 이렇게 대구 7, 8월 이전에 거래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그 다음이 울산, 그 다음이 대전,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최근에 11월달 거래량으로 확인을 해보자고 한다면 오히려 광주가 더 거래량이 1418건으로 거래가 많고, 그 다음이 대구 1084건,
울산 924건, 대전 750건으로 거래량이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다 이전보다는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거래량이 제일 많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매 매물 수도 추이를 보는 거죠. 뭐 울산이나 대전이나 광주 이런 애들은 이전의 매물 수랑 비슷하게 출렁거림을 가지고 가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쫙 밑으로 내려온 건 아직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여기 집계된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데이터상 맞는데, 대구는 광역시가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매물 건수가 워낙에도 많은 건수로 유지가 됐었지만, 최근에 매물 건수가 많이 있지 않다가 매물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를 조금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이전에 비해서 뭐 두세 배 많아진 건 아니지만, 매물이 아주 적게 나온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전의 평균 수준으로까지는 매물 건수가 늘어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구가 이제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매물이 막 쌓여가지고 이전에 나왔던 매물수보다 두세 배 이상 쌓여서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대구의 매물 건수는 이전의 월 평균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의 자료를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임장을 어느 지역을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의 물건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이 지역의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내가 언제 진입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일이 다 다니고 이는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하고, 워낙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는 능력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멀티 차트는 기본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지역을 고르고 임장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시점에서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지역을 보는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보는 게 이 멀티 차트랑, 최근에 지금 시즌에서 딱 보기 좋은 거는, 저는 오히려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용, 그 투자 아파트 찾기 전문가용으로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단지, 그런 거 위주로 임장을 가보시면 혹시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임장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시즌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막 이렇게 튀어서 특징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멀티 차트에서 뭐 이렇게 꼽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단지의 특성별로, 단지 건별로 그 단지가 여러 건이 그런 식으로 뭐 거래가 됐다, 급매가 좀 많아지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특성을 보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임장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기회를 찾기가 쉬워서, 지금은 지역 단위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급매가 나오는 물건 위주로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찾아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에 지금 시점에 그 타이밍을 딱 그 데이터에 녹여서 임장을 가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역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역 공부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지역 자체를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단지만 보고 간다라는 거는 코끼리 뒷다리 잡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전체적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고 거기만 보고 아 이거다라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보시고 나서 그 안에서 내가 임장을 가려고 했을 때 특징을 잡으려고 할 때는 지금 시점에선 그렇게 보는 게 좋다라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만 보고 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이 되게 공부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데이터를 보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난이도. 지금 난이도 좀 어려워요. 난이도 상. 그치만 공부하기는 참 좋다. 이번 시장에 공부 제대로 해놓으면 어떤 시장이 와도 그냥 수익률 좋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